안녕하세요. 썰밤 애청자인 40대 주부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용기를 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주거 장례까지 치렀는데 살아 돌아온 저희 남편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마지막에 끔찍한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얘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남편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소개해야겠죠. 당시 전 2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요. 대학 졸업 후 한 중소기업에 입사해 5년 넘게 일하며 차근차근 경력을 쌓았었죠. 그리 좋은 회사라고 할 순 없었지만 일 자체가 제 적성에 맞았기 때문에 퇴사를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사장님도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매년 연봉을 올려주셨기 때문에 나름 만족하며 다녔던 것 같네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엔 여자들이 20대 초중반만 돼도 결혼해 가정을 꾸리던 시절이었거든요. 제 친구들만 해도 이미 시집가서 애까지 낳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 주변 지인들은 하나같이 저를 노처녀 취급했고요. 부모님도 이래저래 걱정이 많으셨죠. 특히 엄마는 틈만 나면 남자 좀 만나라며 저를 닥달하셨네요. 수진아, 일도 좋지만 너도 슬슬 결혼해야지. 주변에 괜찮은 사람 없어? 엄마도 참, 또 그 소리야? 때 되면 어련히 알아서 만날까. 그 어련히가 대체 언제 오는 건데? 이러다 너 노처녀로 평생 혼자 살까봐 엄마는 너무 무서워. 알아? 엄마, 나 아직 30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눈 한번 깜빡여봐라. 금세 30 되지. 여자가 너무 나이가 많으면 남자들이 안 좋아해. 너보다 더 젊고 예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얼른 좋은 남자 잡아야지. 엄마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지만 저는 애써 흘려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일하는 게 너무 좋았고요. 결혼이란 제게 너무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았거든요. 한편으로는 꿈 많은 20대였으니까 운명적인 사랑을 꿈꿨던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다가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거나 길 가다 만난 멋진 남자가 불량배한테서 절 구해준다거나 그런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로맨스를 은근히 기대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영화가 아니었어요. 회사와 집을 오가는 지루한 일상 속에서 그런 특별한 인연이 생길 리 없었죠. 실제로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는 너무나 평범했어요. 바로 친구의 소개팅이었죠. 30을 목전에 둔 어느 날 대학 친구로부터 오랜만에 술 한잔 하자며 연락이 왔어요. 반가운 마음으로 자주 가던 단골 술집에서 얼굴을 봤는데요. 술잔을 기울이던 중 친구가 뜻밖의 질문을 하더군요. 수진아, 너 아직 남자친구 없지? 응, 왜? 내 남자친구 회사 동료 중에 완전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에이, 됐어. 난 소개팅 같은 건 부담스럽고 별로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같이 밥이나 한 끼 먹는 거지.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몇 번 본 적 있는데 사람이 모난 구석 없이 착하고 둥글둥글하다고 해야 하나? 뭐 얼굴이나 키도 그만하면 나쁘지 않고. 나쁘지 않고라는 건 잘생겼다는 건 아니네? 야,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남자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닌데. 진짜 결혼 상대를 딱인 사람이야. 한 번만 만나봐. 낯을 많이 가리고 말주변이 없긴 한데 그만큼 순진하다는 증거 아니겠어? 결혼은 그런 남자랑 해야지. 평소 같으면 친구의 권유도 그냥 흘려들었을 텐데 그날은 술이 좀 들어갔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몇 달 뒤면 나이 앞자리가 바뀐다는 생각에 조급함이 들었던 걸까요? 저는 친구의 제안에 못 이기는 척 알겠다고 했고요. 그 주 주말에 소개팅을 하게 됐어요. 첫인상은 꽤 괜찮았어요. 깔끔한 셔츠 차림에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약간은 어색한 미소까지. 친구 말처럼 눈에 띄게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딱히 못생겼다고 할 수도 없는 평범한 외모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민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김수진이라고 해요.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시작했는데요. 말주변이 없다던 친구의 말과 달리 그는 말을 참 잘했어요. 청산유수는 아니었지만 적당한 질문과 공감으로 편하게 대화의 물꼬를 터주더군요. 몇 마디 주고받는 사이 어색함은 금세 사라졌어요. 그 사람과 저는 생각보다 공통점도 많았고요. 관심사도 비슷했거든요. 그 사람은 특별히 튀는 구석은 없었지만 뭐랄까요? 그런 평범함이 오히려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저기 수진 씨,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제가 숫기가 없어서 여자 앞에선 많이 긴장해 말도 잘 못하는데 이상하게 수진 씨는 참 편하게 느껴지네요. 수진 씨만 괜찮다면 다음 주에 또 만나고 싶은데 어떠세요? 네, 저도 좋아요. 영화라도 보러 갈까요? 그날 이후 저희는 몇 차례 더 만남을 가졌고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아무래도 둘 다 나이가 있던 만큼 결혼도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귄 지 1년이 좀 넘었을 무렵 남자친구가 먼저 이 얘기를 꺼내더군요. 수진아, 우리 슬슬 결혼하면 어떨까 싶은데 넌 어때? 참 멋없는 청혼 멘트였지만 저는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친구와 함께라면 적어도 불행하게 살 것 같진 않았거든요. 남자친구는 모든 게 딱 평균치인 보통 사람이었고 저 또한 평범한 보통 여자였으니 저희 둘이라면 그럭저럭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삭막하고 현실적인가요? 하지만 불같은 사랑으로 결혼하는 사람보단 저희 같은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그렇게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본격적으로 서로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남자친구도 저처럼 평범한 서민 가정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알고 보니 남자친구 아버지가 꽤나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서울 부촌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처음 만난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딱 봐도 평범한 분들이 아니셨어요. 어머님은 고가의 명품 옷에 전문가가 세팅한 것 같은 헤어스타일이 딱 봐도 귀티가 났고요. 아버님 역시 값비싼 정장을 입고 묵직한 존재감을 풍기셨죠. 수진이라고 했나요? 우리 재원이한테 그동안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예, 어머님. 진작에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말씀 낮추세요, 어머님. 말씨마저 우아한 남자친구의 어머니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 있을 때였어요. 남자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묻더군요. 그래, 수진 양. 아버님은 무슨 일 하시나? 아, 예, 청과파는 일을 하시는데. 오, 도매업을 하시나? 아님 유통 쪽? 아니요,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작게 과일 가게 하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일순 아버지가 하는 일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남자친구 아버지의 표정도 언뜻 어두워진 것 같고 말이죠. 뭐 제 자격지심일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그날 남자친구 부모님과 헤어진 뒤 바로 남자친구에게 따져 물었어요. 왜 진작에 말 안 해줬냐고 말이죠. 남자친구는 당황하더군요. 아니, 내가 뭐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걸 숨긴 것도 아니잖아. 애초에 숨긴 것도 아니야. 그냥 말을 안 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왜 말을 안 했냐고. 아까 내가 자기 부모님 뵙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괜히 기죽고 위축되고. 그럴 게 뭐가 있어. 아버지가 부자지 내가 부자인 게 아닌데. 너나 나나 비슷한 학력에 비슷한 연봉 받으며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모아둔 돈도 거기서 거기잖아. 참나. 아버지가 부자지 내가 부자인 게 아니라니. 그런 말은 애초에 드라마나 영화 속 재벌 2세들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재벌 2세라니. 우리 집 그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우리 집이 잘 산다고 내가 뭐 다른 사람 돼? 수진이 너만큼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날 봐줬으면 좋겠어.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이상한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학창시절부터 집안 배경만 보고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 만날 때도 일부러 아버지 하는 일이나 가정 형편에 대해선 일절 말하지 않은 거였죠. 뭐 서운하긴 했지만 한편으론 이해가 되기도 하더군요.
뭐 사실 제 입장에선 시댁이 부자라고 하면 좋으면 좋았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친구도 뭐가 문제냐면서 얼른 결혼하라고 부추기더군요. 재현 오빠네 집이 그렇게 잘 살면 좋은 거지 뭐. 재현 오빠만한 사람 없다 진짜. 무슨 일 있어도 꽉 잡아. 내가 꽉 잡는다고 하면 뭐 잡혀진대? 그쪽 집에서 내가 마음이 차겠냐고. 뭐 하나 특출난 게 없는데. 에이, 괜한 자격지심 아니야? 아니야. 얼마 전에 남자친구 부모님 만나고 왔는데 우리 아빠가 시장에서 과일 가게 한다고 하니까 아버님 표정이 바로 안 좋아지더라고. 하지만 제 걱정과 달리 남자친구네 집안에선 저를 딱히 반대하진 않았어요. 물론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뭐 둘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면 해라 정도였다고나 할까요? 제 입장에선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저희 부모님이야 당연히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했고요.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결혼 얘기가 나온 지 1년 만에 식을 치르게 됐죠. 신혼생활은 나름 행복했어요. 시댁에서 얻어준 고급 아파트에 신전 살림을 차리니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 들더군요. 남편 역시 기대했던 대로 성실하고 가정적인 가장이 되어줬고요. 그런데 결혼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이 시어머니를 좀 지나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보통 자식들은 아버지보단 어머니와 사이가 더 좋잖아요. 근데 남편은 그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시아버지를 더 편하게 대하고요. 시어머니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마치 직장 상사 대하듯 지나치게 긴장하고 조심스러워 하더군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부모님을 저희 집에 초대했을 때였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오시기 하루 전부터 남편은 과도하게 집안 청소에 집착하기 시작했죠. 여보, 저기 창문 틀에 먼지 보이지? 저거 잘 닦아야 해. 걸레 어딨어? 잘 안 보이는데 저 정도는 괜찮지 않아? 안 괜찮아. 엄마는 그런 것도 다 보신다고. 걸레 어딨냐니까? 남편은 평소엔 크게 신경 쓰지 않던 작은 부분까지 완벽하게 청소하려 했어요. 심지어 장식장 안에 있는 유리장까지 꺼내 닦으려 하더군요. 여보,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어머님이 아무리 깔끔하셔도 우리 집에 처음 오시는 건데 설마 이런 걸로 뭐라고 하시겠어? 뭐라고 하진 않아도 속으론 실망하시겠지. 그건 당신도 싫은 거 아니야? 첫 집들인데 잘 보이고 싶지 않아? 아니 뭐 그렇긴 한데.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저를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혹시라도 점수를 잃을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줄 알았죠. 하지만 얼마 안 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시부모님을 저희 집에 초대한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일요일이라 남편과 함께 늦잠을 자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실컷 늘어져 있던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자세까지 바로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내 표정이 확 굳더군요. 네, 엄마.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네요. 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마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며 이마를 짚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엄마가 어제 집들이 때 우리가 실수한 거 얘기하시네. 실수라니 어떤 거? 어제 거실 구석에 있던 전선들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보기 안 좋았대. 솔직히 좀 황당했어요. 남편이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어가며 청소해서 집이 정말 깨끗했거든요. 어디든 먼지 한 톨 안 나올 정도로 말이죠. 그런 남편 때문에 덩달아 긴장한 저도 음식 준비며 시부모님 대접에 더 신경 썼고요. 그런데 고작 전선 정리가 안 돼 있는 걸로 뭐라고 하시다니 어이가 없었네요. 그게 뭐? 집들이 분위기도 좋았고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음식도 잘 드셨잖아. 전선 몇 개 늘어져 있는 게 그렇게 큰 문제야? 여보, 엄만 그런 작은 부분도 항상 짚고 넘어가시는 분이야. 당신도 앞으로 우리 엄마 대할 일이 많을 테니까 알아둬. 전선은 그냥 내가 정리할게. 남편은 말하면서도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어요. 마치 인생 최대의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말이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뒤에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을 때 벌어진 일이었어요.
식사를 하던 중 시어머니가 갑자기 남편을 쏘아보며 말했죠. 재원아, 너 아직도 밥 먹을 때 국물 소리 내며 먹니? 몇 번이나 말했어? 네가 그럼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낀다니까. 죄송합니다 엄마, 주의할게요. 시어머니의 말투가 너무 날카로웠기 때문일까요? 남편은 눈에 띄게 기가 죽은 채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에 마음이 좋지 않아 옹호하듯 말했죠. 어머님, 이 사람 국물 소리 내는 거 저는 거의 못 느꼈는데요. 요즘 누가 그런 걸 신경 써요. 새아가 넌 가만히 있거라. 식사 예절을 제대로 못 갖추는 건 결국 부모 욕먹이는 짓이거든. 내가 욕먹기 싫어서 내 아들 가르치겠다는데 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지 않니? 그렇게 적나라한 비난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아무 말 못하고 굳어버렸는데요.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말이 맞아. 내가 잘못해서 혼나는 거니까 당신은 끼어들지 마라. 그리고 엄마 얘기하는데 대거리하지 말고. 얼른 잘못했다 사과드려. 저는 나름 자기를 편들어주려고 한 건데 제 마음도 몰라준 채 시어머니 역성을 대는 남편에게 너무 서운했어요. 하지만 저는 일을 크게 벌이기 싫어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노여움 푸세요. 제 사과에도 시어머니는 냉랭한 표정을 풀지 않았어요. 그날의 식사 자리는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말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대놓고 물어봤어요. 당신 말이야, 어머님을 왜 이렇게 어려워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지난번에 집들이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래. 어머님 앞에서 꼼짝을 못하잖아. 고양이 앞에 쥐처럼. 무슨 또 그렇게 오바를 해. 오바가 아니야. 진짜 그렇다니까. 그리고 아까 난 나름 당신 편 들어준 건데 그것도 싹 무시하고 말이야. 내가 언제 무시를 했다 그래. 엄마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부모로서 자식인 내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신 거잖아. 그래서 수용한 것뿐인데 그게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이야?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저도 더 할 말은 없었는데요. 이후로도 비슷한 상황은 계속 반복됐어요. 또 한 번은 한밤중에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었는데요. 평소처럼 바른 자세로 네네 하며 대꾸하던 남편이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갑자기 옷을 갈아입더군요. 뭐야? 당신 갑자기 어딜 가게? 이 밤중에. 나 잠깐 집에 좀 다녀올게. 아버지 출장 가셔서 지금 집에 엄마 혼자 계신데 갑자기 거실 전등이 나갔다네. 그냥 내일 퇴근하고 가면 안 돼? 아니면 자고 출근 전에 일찍 다녀오거나. 어차피 어머님도 곧 주무실 텐데. 거실 전등 나간 게 뭐 그리 위급한 상황이라고. 안 돼. 엄마가 지금 오라고 하셨으니까 가야 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자정이 다 돼가는 상황이었고 남편도 저도 이미 잘 준비를 마치고 침대에 누우려던 차였거든요. 어디 아프신 것도 아니고 집에 도둑이 든 것도 아닌데 고작 전등 하나 갈자고 그 상황에 나가는 게 말이 되나요? 다시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내일 가겠다고 해. 얘기 못하겠으면 내가 할 테니까. 여보, 내가 가겠다잖아. 그게 더 마음 편해서 그래. 제 말을 끊고 남편이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안방문을 열고 나가버렸죠. 저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한숨도 잘 수 없었네요. 그쯤 되니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가 정상적인 모자 관계가 아니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과민 반응한 걸 수도 있겠지만 시어머니가 남편의 약점 같은 걸 쥐고 지나친 효도를 강요하는 건 아닐까. 영화 올가미처럼 나랑 남편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걸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네요. 혼자 끙끙거리다 결국 며칠 뒤 남편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도대체 왜 어머님 말씀엔 절대 복종하는 거야? 절대 복종이라니. 아들이 엄마 말 잘 듣는 게 그렇게 큰 문제야? 단순히 말 잘 듣는 아들 그 이상이니까 그렇지. 당신 아버님한테는 안 그러면서 어머님한테는 좀 이상해. 직장 상사 대하듯 너무 깍듯하게 모신다고. 제 지적에 일순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한참 침묵하는 남편에게 안 되겠다 싶어 짐짓 엄포를 놨죠. 이번에도 어물쩡 그냥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납득할 수 있게 제대로 설명해줘. 안 그럼 나 당신하고 이혼도 진지하게 고려해볼 거니까. 이혼할 수도 있다는 협박이 먹힌 걸까요? 남편이 긴 한숨 끝에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사실 우리 엄마 날 낳아준 친어머니가 아니야. 친어머니는 어릴 때 나 낳고 얼마 안 돼 돌아가셨고 내가 7살 때 아버지가 재혼하셨거든. 뭐? 그럼 어머님이 새엄마라는 거야? 계모? 응. 아무래도 어릴 때 일찍 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런가 처음 우리 집에 엄마가 왔을 때 너무 기뻤던 기억이 나.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좋은 아들이 되고 싶었지. 그러면서도 어쨌든 날 낳아준 친엄마는 아니니까 어렵고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된 것 같아. 지금까지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 못했는데 당신 말 듣고 보니 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지네. 생각지도 못한 이유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충격으로 말이 없자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해, 여보. 엄마도 아버지도 결혼 전에 굳이 책 잡힐 일 얘기할 필요 없다고 그러셔서 그래도 당신한테만큼은 미리 얘기했어야 하는데 미안해. 아니야,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물론 지금까지 그 사실을 감춘 남편이 괘씸하기도 했는데요. 뭐 그건 아주 잠깐이었고 이내 남편이 못 견디게 가엾게 느껴졌어요. 제가 보지 못한 남편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군요. 시어머니를 대하는 남편의 행동도 다시 보였어요. 그깟 전선 하나, 국물 한 모금에도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던 게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온 사랑받기 위한 발버둥이란 걸 깨닫고 나니 눈물까지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남자에게 그런 아픈 과거가 있다면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어요? 시어머니를 대신해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품어주자 결심했어요. 그게 진정한 부부 사이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그렇게 아내로서 남편을 지키고자 했던 제 마음은 뜻밖의 비극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시아버지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숨을 거두셨거든요. 퇴근길에 과속하던 대형 트럭과 부딪히면서 그 자리에서 눈을 감으셨죠. 저도 저지만 무엇보다 남편의 충격이 컸어요. 알게 모르게 시아버지를 의지하고 존경하던 남편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내내 흐느꼈어요. 끝없이 시아버지를 부르짖으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오열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의 곁을 지키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거대한 슬픔 앞에선 그 어떤 위로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남편이 잘 이겨낼 거라 믿었어요. 제가 아는 남편은 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장례식 이후로도 남편은 한동안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회사도 안 가고 밥도 잘 안 먹고 내내 침대에 누워있기만 했죠. 여보, 오늘은 출근해야지. 이미 회사 연차도 다 끌어다 썼잖아. 이러다 당신 정말 잘릴 수도 있어. 응? 아버님 가시고 힘든 건 아는데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옆에서 아무리 남편에게 말을 걸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어요.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 그대로 사직당했고요. 저는 남편이 스스로 회복하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집에서만 있던 남편이 점차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처음엔 혼자 산책을 다니는 줄 알았는데 점점 외출 시간이 길어지더군요. 늦은 밤까지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고요. 여보, 대체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잖아.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녔어. 별거 안 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태도는 점점 더 수상해졌어요. 분명 시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동시에 어딘가 불안해 보였거든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신경이 날카로웠고 집에서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듯했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꼼짝 못하던 시어머니의 연락도 무시로 일관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나 너무 걱정이 됐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새벽같이 집을 나간 뒤 저녁 늦게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요. 전화를 걸어보면 핸드폰이 꺼져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평소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에 불안감이 엄습했는데요.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 고민할 때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이라고 하더군요. 민재현 씨 아내분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안타깝지만 민재현 씨가 교통사고로... 병원 관계자의 말에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길로 집 밖을 뛰쳐나가 병원으로 달려갔죠. 제발 뭔가 착오가 있는 거길 빌었어요. 남편이 제 곁을 떠난다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잔인한 현실뿐이었어요. 남편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는데요. 사고 현장에서 화재가 나는 바람에 시신 훼손이 심각해 육안으로는 남편의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가 없었죠. 이 사람이 저희 남편이라고요? 네, 그 현장에서 발견된 소지품과 신분증을 통해 민재원 씨냐는 걸 특정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 사람이 우리 남편일 리가 없어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요. 우리 그인 지금 어디 있는 거죠? 병원 관계자가 타다 남은 남편의 옷가지나 소지품을 보여줬지만 저는 계속 고개를 가로젓기만 했어요. 남편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병원 관계자가 긴 한숨을 내쉬더군요.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이럴수록 떠난 분만 힘들어질 뿐입니다. 따로 DNA와 치아 검사도 할 테니 그때까진 장례 치르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그 마지막 법의학적 검증 단계에 희망을 걸었는데요. 절망적이게도 검사 결과 남편이 맞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와 둘이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나 모르겠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번엔 남편까지. 두 여자만 남겨놓고 떠나버린 부자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 없었네요. 시아버지가 남편을 데리고 간 건 아닐까 하는 몹쓸 생각까지 들었죠. 무슨 정신으로 장례식을 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시아버지 장례식에선 그나마 제가 제일 멀쩡해서 여러 일을 도맡아 했는데 남편 장례식에선 그저 하염없이 울기만 했죠. 뭐 어찌저찌 발인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어요. 집엔 아직도 남편의 물건과 채취가 가득한데 함께 지냈던 추억들이 가득한데 이 공간에 다시 남편이 올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 미칠 것 같더군요. 이대로는 정말 저도 남편을 따라가게 될 것 같아 울면서 수면제를 삼켰어요.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지 않는 잠을 억지로 청했죠. 다시 눈을 떴을 땐 한밤중이었어요. 어두운 거실에서 넋을 놓고 앉아있는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군요. 처음엔 옆집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글쎄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누구세요? 저 지금 핸드폰 들고 있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오지 마세요. 겁에 질린 저는 바들바들 떨며 정체모를 친 밉자를 향해 소리쳤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대답이 날아오더군요. 여보, 나야. 나. 놀라지 마.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불빛 아래 모습을 드러낸 건 분명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었으니까요. 저는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당신 귀신이야? 아니면 뭐야? 그러자 남편이 다급히 입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말했어요. 쉿! 제발 조용히 해. 나 맞아. 여보, 귀신도 아니고 살아있어. 엄마 때문에 죽은 척한 거야. 그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정신이 멍해졌어요. 제가 지금 꿈을 꾸나 싶었죠. 그래서 손을 들어 제 뺨을 꼬집어 보는데 그 사이 남편이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를 꽉 끌어안아 주더군요. 온몸을 사르르 녹이는 그 체온과 익숙한 채취에 남편이 살아있다는 걸 실감했죠. 정말 당신 맞구나. 살아있었어. 죽은 게 아니었다고. 그래 여보, 나 살아있어. 많이 놀랐지? 정말 미안해. 남편의 품에서 안도감에 얼마나 울었을까요? 이윽고 조금씩 감정이 가라앉으면서 정신이 돌아왔어요. 저는 남편의 가슴에서 살짝 얼굴을 떼고 물었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당신은 죽었었는데.
내 손으로 장례까지 치렀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아까 어머님 때문에 죽은 척한 거라고 했지.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떨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렇게 안 하면 나도 엄마 손에 죽을 테니까. 뭐? 그게 무슨... 우리 아버지 말이야.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었어. 엄마가 사람을 써서 교통사고로 위장해 죽인 거라고. 남편의 입에서 튀어나온 어마어마한 진실에 저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정말이야? 확실해? 그래, 확실해.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집에 갔다 우연히 엄마가 누군가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 알고 보니 아버지 모르게 다른 남자랑 진작에 눈이 맞은 상태였더라. 근데 그걸 아버지한테 들켰던 거지. 시어머니의 살인 동기는 너무나 끔찍했어요. 시아버지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고 돈 한 푼도 못 받은 채 이혼당할 것 같자 상간남과 작정하고 흉계를 꾸민 거였죠. 남편은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을 들은 뒤 흥신소의 의뢰에 이 모든 사실을 다 알아냈다고 하더군요. 얘기하면서 감정이 다시금 벅차오른 걸까요? 어느새 남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재산 때문이었어.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 사업체랑 집을 노리고. 어떻게 그런...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이제 와서 그런 걸 따져서 뭐해. 일단 빨리 당신 여권이랑 내 여권부터 찾아줘. 얼른 여기 떠나야 돼. 갑자기 여권이라니. 흥신소통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엄마가 나도 죽이려고 했었어. 아버지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역으로 병원을 매수해서 죽은 척했던 거고. 남편이 사고사로 자신의 죽음을 위장했던 이유도 뒤늦게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에게 일종의 연막작전을 펼친 거였죠. 흥신소 직원과 사고를 꾸미고 불법 사설병원 의사를 매수해 무연고 시신을 자기 시신처럼 위장했다고 하더군요. 법의학 검사 결과도 다 바꿔치기 했고 말이죠. 세상에 어떻게 그런... 나한테라도 얘기를 해줬어야지.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아니, 놀란 정도가 아니었어. 난 당신 뒤를 따라갈 생각까지 했다고. 제 외침에 남편이 입술을 깨물며 침음했어요. 미안해, 여보.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서 어쩔 수가 없었어. 어쨌든 빨리 여권부터 찾아서 여길 뜨자. 뜨자니? 어디 해외로 도망이라도 치자는 거야? 그래. 엄마가 나야 죽은 줄 알고 있지만 당신은 아니잖아. 아버지한테 상속받는 내 몫의 유산이 상당 부분 당신한테 갈 테니 당신을 죽인 다음 그걸 가로채려 할 거야. 남편의 급박한 상황 설명에도 도무지 현실감이 들지 않았어요. 문득 남편이 망상장애를 앓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더군요. 글쎄, 난 잘 모르겠어. 어머님이 아버님을 죽였다는 것도 못 믿겠고. 아이, 미치겠네 진짜. 이걸 보면 좀 믿을래? 답답함에 가슴을 치던 남편은 제게 흥신소가 찍힌 동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흥신소 직원이 시어머니를 몰래 미행해서 촬영한 것 같았는데요. 영상 속에서 웬 제비 같은 젊은 남자와 진한 스킨십을 나누면서 시어머니가 그러더군요. 조금만 기다려. 이제 곧 그 인간 재산이 다 내 손에 들어올 테니까. 그럼 바로 자기 회사부터 차려줄게. 정말이야? 약속했다. 그래. 울차기 전부터 사업하고 싶어 했잖아. 내 앞으로 곧 수십억이 들어올 텐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 사고 위장한 거 걸릴 가능성은 없는 거지? 트럭 운전수 입단속은 잘 시켰어? 걱정 마. 깜빵 갔다 오는 조건으로 그 인간 딸년 수술시켜서 살려줬는데 설마 배신하려고? 혹시 나중에라도 입 잘못 놀리면 바로 사람 고용해서 딸 죽여버릴 거라고 협박도 해뒀어. 절대 배신 안 할 거야. 아이, 그럼 됐고. 역시 일 처리하는 기가 막힌다니까. 그럼 내가 누군데. 술집 일하다 땡땡여사 사모님까지 된 몸이야. 제가 알던 우아하고 고생하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저 상간남과 붙어먹으면서 남편 죽인 걸 자랑하는 쓰레기 같은 여자가 있을 뿐이었죠. 충격적인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진한 입맞춤을 또 한 차례 나눈 후 상간남이 다시 시어머니에게 묻더군요. 아, 당신 아들은 혹시 뭔가 눈치챈 것 같지 않아? 아들은 무슨? 난 그런 멍청한 아들 둔 적 없네요. 그놈이라면 걱정 마. 내 말에 꼼짝도 못하는 버러지 같은 놈이니까. 지금도 지 아빠 죽었다고 질질 짜기만 하고 있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머저리 같은 놈.
어릴 때 하도 쥐업해서 그런가? 내가 인상만 써도 오줌 마려운 똥강아지처럼 어쩔 줄 몰라 한다니까. 낄낄대는 시어머니를 끝으로 영상이 끊겼어요. 저는 충격에 빠진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봤죠. 당신 어머님한테 맞고 살았어? 그래서 그렇게 어머님을 두려워했던 거야? 남편은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만으로도 긍정의 대답을 들은 거나 다름없었어요.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죠. 단순히 새어머니라서 그렇다기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너무 꼼짝 못했으니까요.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알았으면 그런 엄마 자격도 없는 여자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뒀을 텐데. 제 울분에 찬 말에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당신이 무슨 재주로. 우리 엄마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괜히 함부로 엮이지 않는 게 좋다고. 어쨌든 이제 내 말 믿어주는 거지? 그럼 얼른 짐부터 싸. 하지만 저는 도망치자는 남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흉계로 돌아가셨는데 그걸 경찰에 신고하긴커녕 그냥 도망치자고만 하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럼 아버님은 어떻게 돼?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당신은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자 남편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다시 말했어요. 여보, 난 그 여자한테 너무 많이 당했어. 어릴 때부터 걸핏하면 맞고 굶고. 그 여자가 얼마나 지독한 여잔 줄 알아? 아버지한테 나 때리는 거 안 걸리려고 바늘로 온몸을 찌르고 꼬집었어. 내가 아버지한테 한마디라도 자기에 대해 나쁘게 말하면 엉엉 울면서 날 역으로 몰아갔다고. 그 여잔 사람이 아니야. 괴물이라고. 도망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 남편은 시어머니에 대해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당연했죠. 아주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 학대를 당해왔으니까요.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가해져온 폭력 때문에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대항하는 걸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오죽하면 죽은 척 위장해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나려고 했겠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단호하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당신이 아무리 두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아버님 억울함은 풀어드려야지. 도망치는 건 해결책이 아니야. 방법을 찾아보자. 방법이라니 무슨 방법?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지. 그건 불가능해. 애초에 증거도 없잖아. 잡아떼면 끝이라고. 증거가 왜 없어? 이렇게 흥신소에서 찍어준 영상이 있는데. 이건 거기 직원이 불법으로 몰래 찍은 거잖아. 이런 건 증거로 채택되기 힘들어. 이미 변호사 통해서 나도 알아볼 만큼 다 알아봤다고. 남편의 말에 좌절한 것도 잠시. 이내 저는 입술을 앙 다물며 말했어요. 증거가 없으면 만들면 되지. 이대로 도망가면 억울하게 눈 감은 아버님은 원통해서 어떡해? 당신이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님한테, 아니 그 여자한테 학대당해와서 그 여자를 두려워하는 건 알아. 하지만 그걸 이겨내야지. 아버님뿐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도. 제 말에 남편의 두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증거를 만들면 된다니 뭔가 생각해둔 게 있는 거야? 나만 믿어. 그렇게 저는 불안해하는 남편을 앉혀두고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치밀하게 계획을 정리한 뒤 이튿날 바로 시어머니에게 연락했죠. 남편 재산 문제로 상의 드릴 게 있다고 하니 바로 저희 집까지 한 걸음에 달려오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도착했고요. 저는 남편을 창고방에 숨어 있게 한 다음 현관문을 열었어요. 모든 진실을 다 알고 난 다음이라서일까요? 우아하게만 보였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없이 탐욕스럽고 천박해 보이더군요. 그래, 좀 괜찮니? 장례식장에서도 내내 울기만 해서 걱정이 많았다. 네,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너나 나나 팔자 한번 참 사납구나. 고부가 졸지에 나란히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으니. 슬퍼하는 척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어찌나 구역질이 치밀던지요. 하지만 티를 낼 수는 없어 묵묵하게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죠. 그러자 잠시 후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나저나 무슨 일로 날 부른 거니? 재원이 재산 문제라니 구체적으로 말해보렴. 그게 재산 문제라기보단 그이 사고 말인데요.
어머님, 정말로 우연이었을까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손이 멈칫했어요.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눈에 보였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사고가 아니면 뭐겠다는 거니? 이상하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번엔 그 사람까지. 누군가 악의를 갖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어머님 가시는 대로 당장 경찰서에 가보려고 해요. 아버님이랑 그 사람이 당한 사고 전부 제대로 파헤쳐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억지 웃음을 짓더군요. 얘는 뭐가 그렇게 이상하다고. 안 그래도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닌데 괜히 들쑤지지 말거라. 그냥 운이 없었던 것뿐이야. 비극적인 사고였던 거라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잡아댈 작정인 것 같았어요. 저는 녹음기가 켜져 있는 걸 확인하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죠. 비극적인 사고라니 어머님. 그 사람 사고는 몰라도 아버님 사고는 아니라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님이 상간남하고 짜고 아버님 돌아가시게 만든 거잖아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야차처럼 일그러졌어요. 아니 얘가 무슨 큰일 날 소리라는 거야? 네가 대체 뭘 안다고? 그만하세요. 저 이제 다 알아요. 어머님이 아버님을 죽인 이유도 또 그 사람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도요. 너 단단히 미쳤구나. 아무리 재원이 일로 상심이 크다지만 이렇게 날 살인자로 몰아가다니 제정신이 아니야. 경찰서 갈 생각 말고 정신병원에 나가버렴. 시어머니는 그 말의 끝으로 벌떡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하나를 보여줬죠. 다름 아닌 남편이 흥신소를 통해 수집한 그 동영상이었네요. 선명하게 녹화된 자기와 상간남의 모습에 시어머니는 그대로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황망하게 선체로 넋을 놓아버렸죠. 너 그런 걸 대체 언제 찍은 거야? 글쎄요, 그게 중요한가요? 제가 이 영상을 갖고 경찰서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어머님이 잡아댈 수 있을까요? 인연이 진짜. 시장에서 과일 장사하는 천건 밑에서 큰 주제 우리 집 며느리 되겠다가 욕심 부릴 때부터 알아봤어야 돼. 내가 널 왜 받아준 줄 알아? 뭐 하나 잘난 거 없는 게 재원이 그 한심한 놈 짝으로 딱이다 싶어서 허락한 거야. 근데 지 분수도 모르고 감히 나한테 덤벼? 아버님 사고사로 위장이 죽이신 거 인정하는 거죠? 그래, 내 남편 내가 죽였다. 그래서 네가 뭐 어쩔 건데? 넌 아무것도 못해. 지금 여기서도 너도 내 손에 죽을 테니까.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더니 탁자에 있던 화병을 깨 유리 조각을 손에 쥐었어요. 그리고 위협적으로 제게 다가오더군요. 저는 너무 무서웠지만 최대한 침착한 척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어요.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지금 멈추세요. 안 그럼 정말 경찰에 닥치고 그냥 죽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고요. 바짝 다가와 유리를 제게 휘두르던 바로 그 순간 작은 방문이 열리면서 숨어있던 남편이 뛰쳐나왔어요.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시어머니를 저지하며 소리쳤죠. 움직이지 마! 이 사람한테 손 하나라도 댔다간 가만 안 둘 거야 진짜! 네가 어떻게 여기? 시어머니는 기겁하던 것도 잠시 이내 두 눈에 불을 켰어요. 오호라, 이제 보니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구나.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죽은 척한 거였어. 오늘 네 년놈들 둘 다 내 손에 죽어봐라. 시어머니는 남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 악을 썼지만 이미 한 번 각성했기 때문일까요? 남편은 옛날처럼 시어머니를 두려워하긴커녕 단호하게 제압했어요. 손에서 칼을 빼앗고 눕힌 뒤 온몸으로 짓눌렀죠.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버지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당신이 사람이야?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남편은 거의 절규하듯 외쳤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반성하긴커녕 입가에 조소를 머금더군요. 잘해줘? 그 인간이? 네가 몰라서 그래. 네 아버지야말로 집안의 독재자나 다름없었어. 나를 매일같이 무시하고 기계 부리듯 대했지. 그러니 내 마음이 떠난 건데 실컷 날 부려먹어 놓고 푼돈이나 쥐어주면서 이혼하려고 해?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어요. 그래서 죽였다고? 정당화하려고 하지 마. 당신은
살인자일 뿐이니까!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말릴까 했지만 남편의 가슴속에 그동안 쌓여있던 울분과 서러움이 얼마나 클지 차마 헤아릴 수가 없어 그냥 내버려뒀네요.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는 살려달라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재원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이 애미 좀 살려주렴. 이러다 정말 죽겠다. 어? 닥쳐요! 어디 우리 아버지를 죽여놓고 뻔뻔하게 살려달라는 말이 나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네 애비가 알게 모르게 날 정말 힘들게 했었다고.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니? 재원이 너 옛날부터 엄마 말이라면 다 믿어줬잖니. 착한 아들이었잖아. 착한 아들? 난 그냥 당신한테 학대당하던 가엾은 어린 아이였을 뿐이야. 남편이 이새를 악물며 일갈하는 사이 남편이 미리 신고해둔 경찰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시어머니는 경찰들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외쳤죠. 이게 뭐야? 언제 경찰을 부른 거니? 이 배신자! 내가 그동안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건 너 오라고! 웃기고 있네. 당신이 언제 날 키웠는데? 날 키운 건 우리 아버지였어. 그런 아버지를 죽였으니 그 죄값 달게 받아! 어떻게든 도망가려 버둥거리는 시어머니를 남편이 제압했어요. 그리고 경찰들에게 인계했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네요. 이후 시어머니는 바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법정에서 그동안 저지른 죄들이 낱낱이 밝혀졌어요. 남편은 법정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의 학대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증언했고요. 저 역시 녹음해둔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죠. 제가 직접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사항 없이 결정적인 증거로 바로 채택이 됐네요.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결국 시어머니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요. 그 상간남과 트럭기사 역시 공모죄로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뒤늦게 시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풀 수 있게 된 거였죠.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뒤 남편과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혼자가 아닌 둘이라 얼마나 다행이던지요. 이후 남편은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고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줬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연을 완전히 끊어냈어요. 시어머니는 아직까지 옥살이 중인데요. 설사 출소하거나 돌아가신다고 해도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장례식도 치러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걸 비난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나 시어머니는 가해자고 남편은 피해자니까요. 어릴 때 받은 가정폭력의 상흔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현재 불행한 건 아닙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연을 끊은 뒤로 눈에 띄게 밝아졌고요. 일이나 취미생활도 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인생을 관조하던 것에서 벗어나 즐기기 시작했다고나 할까요? 또 저나 아이들에게 여전히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기도 하죠. 이렇게 글로 지난 과거를 옮겨 적고 보니 남편에 대한 감정이 새삼 더 애틋해지네요. 오늘은 남편 좋아하는 잡채랑 나물 몇 가지 좀 만들어줘야겠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